안녕하십니까. 전국 상황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전국진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삼선 의원으로 국토교통위원장 맡고 계신 맹성규 의원님 모시고 2주 됐죠?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전국 상황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뭐 국회의장 면담도 있고 굉장히 바쁜 일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새 정부 출범한 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2주가 지났는데요. 탄핵 정국과 뭐 대선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뭐 국론 분열도 있었고요. 어려움이 적지 않았는데 그 의원님 뭐 느낀 소회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힘이 대단하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좀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탄핵 그리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일련의 현명하신 선택이 좀 더 다른 나라를 좀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인천 남동갑이 지역구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천 지역은 요즘에 민주당이 상당히 강세 같습니다. 근데 하여간 민심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저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민심이 상당히 좀 민주당 쪽으로 많이 기울었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많았던 것 같고, 그런데 민심이 좀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지난번 대선에는 인천에서 1.8% 정도의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제 신승을 했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13% 이상 격차가 났습니다. 물론 이제 탄핵,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인천 시민들께서 아무래도 저희 쪽에 힘을 모아 주신 것도 있고, 그리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준 추진력에 기대를 가지고 아마 투표로 민주당 쪽에 힘을 모아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하여간 관료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2차관 하셨죠? 예. 그러니까 그 분야 이제 상당히 전문가신데, 그래서 지금 화마표에도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차기 뭐 국토부 장관으로 유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화 받으셨습니까? 이게 우선 제 전문성을 인정해 주시고 중책에 이름이 거명되는 것 자체도 대단히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이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그리고 교통 문제를 통해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더 덕망 있고 유능하신 분이 국토교통부를 맡아서 국민 삶의 질을 좀 높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도 제 자리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저 전화기는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당내 전세사기 특별대책위원장 맡으셔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런 것도 주도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이제 서민들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제 그런 특별법 제정 뭐 이런 걸 주도하셨는데 뭐 나름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사회는 자정 능력이 조금 이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23년 8월부터 인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해서 전세 사기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여당 이제 국민의힘하고 저희 당이 보는 시각차가 너무 확연히 달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 당시에 정부 여당에서는 이 개인 간의 거래다.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호 조치를 해준다면, 구제 조치를 해준다면 다른 사기 유형하고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접근을 했고요. 저희는 전세 사기는 사회적인 재난이다. 왜 사회적인 재난이냐면 우리 사회가 공인중개 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증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인중개하고 보증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작동이 잘 안 됐다. 그러니까 제도가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이 있었다. 물론 거기에 악질 임대인의 어떤 사술 행위가 분명히 있었지만 제도적인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을 하고 폭넓게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접근 방식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았습니다. 쉽지가 않아서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피해자분들이 생을 마감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계속 반복이 되어서 일단은 피해자분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사기 특별법을 마련을 했고 22대 국회가 바뀌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개정안을 마련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이 3만 명이 넘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구제가 저희 당으로 봐서는 충분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로 지금 뭐 그분들 구제를 위한 방안 이런 게 좀 논의가 되고 있나요? 아마 충분히 구제가 이분들이 계속 구제가 되지 않고 전세 사기가 계속 발생을 한다면 전세 사기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포함을 해서 구제가 더 필요한 부분만큼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잘 좀 챙겨주시고요. 예. 국회 1호 법안으로 노인복지 수요에 맞는 은퇴마을 조성 특별법 이거 굉장히 좀 흥미로운 건데요. 이게 공동 발의하셨죠, 그거. 네. 그 어떤 의도에서 이제 그렇게 하신 건지 궁금하네요. 네, 제가 14년, 15년에 그 강원도에서 15년, 16년 강원도에서 부지사, 경제부지사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춘천 속정안 동서 고속철도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되고 이제 춘천에서 화천, 양구, 인제, 속초로 가거든요. 노선이. 그 역세권에 어떠한 것을 담아야 될까 하는 이제 고민을 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계기는 2004년에 우리나라가 고속철도가 개통이 될 때 제가 고속철도 과장으로서 고속철도 개통 준비와 아울러 그 역세권 개발 이런 것을 준비를 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4년에 고속철도가 개통되었을 때 거의 한 10년이 지나서야 그 역세권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동서고속철도도 기획을 할 때부터 역세권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면 개통이 되는 시점에 그러니까 이제 도시들이 다 만들어질 거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 역세권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은퇴자 도시다. 그럼 은퇴자 도시라는 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살 그러니까 뭐 기준은 아직 뭐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는데 은퇴한 사람들이 제가 어디서 누구하고 무엇을 하고 살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했고요. 이제 그런 사례를 찾아보니 미국에서는 70년 전에 시작을 해서 3,000여 개의 그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 은퇴자 마을이. 예, 마을이니까 보통 통칭 선시티라고 하는데요. 근데 가장 큰 것이 애리조나에 있는데 27,000 가구에 4만 명이 모여 살아요. 근데 제가 강원도 부지사 이제 그 역세권 개발 계획을 해보겠다고 마음 먹고 출장을 한번 갔습니다. 현재 15년에 갔는데 정말 너무 놀래가지고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서로 하고 있는 취미 활동이 150개예요. 그러니까 승마하고 골프만 유료고 나머지는 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림, 노래, 뭐 볼링, 심지어는 바둑, 응? 동양계 사람들 저기는 그래가지고 너무 부러워서 자 그러면 저런 모습을 한번 국내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때부터 이제 계속 생각을 해오다가 이제 국회에 이제 21대 국회 때부터 법안도 만들고 해서 그런 준비를 해왔는데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보면 호스피스 병동을 좀 확대하는 거, 그 앞단에 있는 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그 앞단에 있는 게 저는 은퇴자 마을 또는 은퇴자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22대에 들어서는 국회의원들을 모아서 포럼도 만들고 이제 22대 국회에 이양수 의원하고 여야가 대표적으로 발의한 공동법안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그 당시 여당하고 같이 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양수 의원하고 공동 대표 발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뭐 토론회나 연구회 같은 걸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법안도 지금 거의 정부하고 합의가 다 돼서 아마 이제 상임위가 열리면 상임위를 통과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면 꼭 필요한 것이 의료입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인 고립감을 해소하는 거거든요. 은퇴자 도시가 만들어지면 제가 이제 구상하는 거는 한 10,000가구에 20,000명 정도 생각을 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걸 하시면서 크게 비싼 것이 아니고 이제 생활비도 좀 줄이고요. 그 다음에 활동도 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의료 서비스도 받고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의 정서적인 고립감 해소와 의료 혜택을 이제 서비스 받는 것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만일에 5,000가구가 이주를 하면 수도권에 5,000가구의 주택 공급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주하시는 분들은 임대를 주고 가면 임대 차익으로 수입이 생기는 거고 인구 소멸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화천이나 양구에 만들면 지금 화천이나 양구 인구가 25,000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천이나 양구에 그 지금 살고 계신 분들만큼의 인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구 소멸주기에 대응을 할 수가 있고 나이 들어 분들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고립감을 해소하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아울러서 수도권의 주택 공급 효과가 있고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겁니다. 들어보니까 저도 가고 싶네요. 예. 그 법안이 좀 신전되면 제가 이제 그 법안 소개하는 코너도 있어요. 예. 그건 한번 나오셔가지고. 예, 그럼요. 그건 뭐 제가 보기에 굉장히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그 지금 아마 한 달 내로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임위는. 제가 한번 다시 모실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저 문재인 정부 때 사실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고전했고 그 정권을 넘겨주는 이제 결정 빌미가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걸 반복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 그 이재명 대통령 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서 그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이제 밝히셨고 공급을 늘리겠다 뭐 이런 사실 그게 시장 원리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 맹 위원장님이 보시는 새 정부의 부동산 철학이랄까 뭐 이걸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아마 작용을 할 겁니다. 작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수요하고 공급 관리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특히 살고 있는 주택이 이제 저 세대도 그렇지만 저희 부모 세대부터 해서 자산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로소득보다는 이제 똘똘한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자산 형성이 많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결과를 많이 주변에서도 보고 당사자들도 경험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부동산에 이제 몰리는 특히 이제 아파트 서울 중심으로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하는 이제 욕구 내지는 구매하고자 하는 그런 힘이 이제 굉장히 센데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자산으로서 역할을 하겠지만 기존에 했던 그런 자산 형성의 어떤 뭐 절대적인 아니면 유일한 이런 것을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급은 당연히 늘려야 되고, 그러니까 수요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수요 관리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대출을 이제 적절하게 규제를 하고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가장 결혼하기 힘들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문제와 아울러 주거 문제거든요. 그래서 신혼부부나 젊은 계층의 이제 결혼하신 분들, 그리고 젊은 분들이 주거 문제에 걱정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 정책을 확대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에 뭐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자산 비중을 보면 가구당 예. 자산 비중의 뭐 한 85%가 집이에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집에 이제 좀 집착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그 포트폴리오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될 예, 것으로 예. 봅니다. 그런 걸 좀 마련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네요. 예. 최근에 이제 서울 집값 뭐 이게 좀 이상급등 뭐 이런 게 좀 예.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요. 약간 걱정스러운데요. 어떤 뭐 아파트 단지는 지금 전고점을 돌파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이걸 좀 안정을 시켜야 될 텐데 좀 어떤 이제 방안을 좀 뭐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진보 정부가 들었으면 아파트 값은 오른다. 이제 경험이 예. 이제 한 2번 정도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고 유능하신 이제 국토부 장관께서 임명이 되시면 가장 먼저 하게 될 과제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일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대책을 제시를 할 거고요. 적절한 대책을 통해서 부동산 저희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경험했던 그런 정도의 부동산 폭등이나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인한 어떤 부작용은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들어가실 수도 있으니까 꼭 그 안정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저기 이재명 정부 출범이 이제 금세 2주가 지났습니다. 예, 예. 뭐 그 사이에 지금 G7 정상회담도 다녀오시고 해외도 이거 아주 다녀오시고. 바쁜 일정이었는데 2주 평가 좀 이르긴 하죠. 근데 평가한다면 A부터 뭘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저희는 이제 A+를 이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떤 등급을 매겨서 점수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민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월요일 날 추경을 제출한다고 하는데요. 신속하게 국회에서 논의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좀 했으면 하고 제도적으로도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바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야당이죠. 지금 야당이 또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행정부도 민주당에서 집권을 장악을 하고 국회도 다수 의석이니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거꾸로 저희 쪽에 다수 의석을 가진 의회에서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뒷받침한다면 민생 문제, 그러니까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민생 문제들이 좀 더 빨리 개선되고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하신 대로 좀 여러 가지 민생 안정, 그다음에 집값 안정 예, 이런 예. 거를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좀 해주시면 예, 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국토위원장으로 다음번에 다시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